네, 시청자 여러분, 4월 19일에 인사드립니다. 4.19 올해가 이제 62주년이 되는 거군요. 네. 예, 1960년에 혁명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 정권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뭐 의거 이렇게 불러왔는데 혁명입니다. 네. 자, 4.19 62주년 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정치 생쇼 당면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그래요. 그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취임 전이라는 점 때문에. 정말 이 지루한 시간이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취임 전이야. 아, 그래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길어야 2년이다, 이 정권이. 네. 2년 되면은 뭐 저 탄핵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서 잡은 권력인데 2년 안에 권력을 내려놓습니까? 권력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5년 다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돌이켜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야당이었고 그 박근혜를 상대로 촛불을 들었을 때.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네.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까지 한 2년도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윤석열이 뭐 말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이 반작용, 반발 때문에 하려던 걸 못하는, 또 도리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때가 한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그럼 뭐 기간 동안에는 정운현 씨가 말했듯 식물 정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뭐 2년도 안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징후가 뭐냐? 우선 이제 월드컵 조 리그처럼 우선 건진하고 천공하고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승자가 네. 한동훈하고 또 이제 준결승전을 치르고, 네. 마침내 김건희와 결승에서 붙는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권이 몰락하는 시그널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저는 이분이 뭐 이분이라고 하기도 이 사람이 현대 사회에 선진화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 흔히 하는 그 무속이라든가 또는 비공식적 라인 이런 곳에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그 유영아 씨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하고 똑같이 지금 인사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이상민, 한동훈, 정호연 등등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전리품 나누듯이 장관 자리를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몰락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윤영 보여요. 소장님.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건진과 천공의 대결, 이거 진짜 기발합니다. 그게 이제 조별리그고. 조별리그. 네. 건진 천공이 한 팀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김건희가 또 한 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는 그 머리 위에 있죠. 그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김건희는 더 위죠. 꼭대기죠. 예, 아니 뭐 저는 지금 이렇게 그동안은 나름대로 그 권력이 좀 분산돼 있었는데, 여러분 그 뭐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이 최고 정점에 서면은 나머지들은 이제 그 대통령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가기 위해 싸움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바로 정치 논평 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한 것도 그 더러운 걸 안 보려고 그랬던 면이 있었는데,
하늘 아래 권력은 분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리가 분명해요. 또 이렇게 권력을 찬탈한 검찰 쿠데타 세력들은 더욱더 이 권력 투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 세력의 몰락의 어떤 그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서히 그 징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인사를 보세요. 이번 인사부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아빠 찬스에서 임대왕까지 이게 진짜 뭐 검증이란 걸 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 삼국지 리더십이다 이렇게 삼국지 얘기했어요. 리더십. 예, 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이야기했어요. 유비 리더십이라고 한 거예요. 아, 유비. 유비가 관우장비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막 무슨 유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탁 리더십으로. 동탁 리더십. 좀 느낌 비슷하잖아요. 네. 동탁이 리더십. 권력을 잡았는데 자기 밑에서 이제 산적질하던 이각 곽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산적인데 산에서 나하고 같이 고생했으니까 장관 한 자리씩 주는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나하고 친하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민, 한동훈, 정호연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우리 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총수가 네. 이 벌거벗은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눈치, 염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이런 그 권력의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제가 하여튼 한동훈 발탁하자마자 이동영 작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네. 그랬냐면은 야 용민이 형 이제 윤석열 팬이 되겠네. 형이 원하는 인사 스타일이 이거잖아. 시원하다. 효능감 있잖아. 효능감 있어. 중선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해줘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제가 바라는 인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개혁성 있는 인사. 반대하고 뭐 그 옆에서 딴죽 걸어도 이 사람은 소신 있게 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되는데 뭐 그냥 코드 인사란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주파수 돌리다가 그래서 발탁한 놈이 저 윤석열이고 저기 저 최재형이고 그리고 저 금리를 낮추는 데만 혈안이 된 이주열이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한동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옛날 장세동, 박철원 박철원 생각.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박철원 몰락했잖아요. 몰락했죠. 네. 장세동도 뭐 감옥 갔는데 네. 이 걱정되는 게 특히 저는 이제 한동훈, 이상민 두 사람인데요. 지금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민정수석실 없애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기능들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법무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검사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검사들이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면 진급할 때 또는 뭐 임용될 때 이럴 때 인사검증을 여기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손아귀에 정부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재부 욕했잖아요. 네. 행안부 욕했잖아요. 기재부가 돈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가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보는 누가 가지게 되느냐? 법무부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한동훈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사실 모든 수사 정보를 다 그렇죠.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설 특검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그걸로 또 정치권에 대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큰 정권의 거의 넘버 2입니다. 이 두 분만큼 제가 정치의 이해도가 깊진 않지만 권력도 어떤 국민이 동의하고 그렇죠. 용이 나는 가운데 쓰지 않으면 탈납니다. 틀림없이 탈나요. 예.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이 민주공화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굉장히 지금 그 일종의 어떤 위기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칼날리에 서 이제 있는 거죠. 샌데 올라간 거예요. 자기 네, 혼자. 맞아요. 칼날리에 서 있는 거고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 지명할 때 조국 장관께서 바로 6가지 이유로 잘 분석을 하셨거든요. 해부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이제 한동훈을 주목했는데 그 뒤에 주말부터 정호영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분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이 언급량 버즈량 이게 우상향이에요.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새로운 이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호영 이게 지금 이분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봅니다. 정리할 것 같으세요?
우리 성렬이 형이? 근데 지금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고 일단 그 윤석열 이제 인수위 정리 측에서 단계네. 네, 친구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친구 40년 직이 아니다. 이게 나와서 정리할 것 같은 조짐입니다. 39년직인가? 39년 직이. 아니 정호연 씨는 뭐 저는 다른 의혹들보다 이분이 이제 현직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그쵸.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일 중에 의료 일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럼요. 대부분이 사회복지정책 일이에요. 복지정책. 예산도 가장 많이 그렇죠. 사회적 편성돼 약자들에게 있고. 돈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저기 뭐 빈곤계층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편적 복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정책 전반을 하는 거지. 네. 의료인이 한다? 이건 물론 뭐 의료인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사회복지정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 때문에 의료 민영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그렇죠.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회가 마이데이터라고 지금 정부 사업이긴 한데 이제 의료정보 표준화라고 그래야 되나? 의료정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 그게 이제 보험사 쪽으로 이게 만약에 공유가 된다면 의료 민영화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막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지금 자식들 문제가 먼저 터진 거예요. 의대 그것도 다 의대입니다. 예. 의대 특혜 문제. 경북대 의대 본인이 그렇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조국 장관님 이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 게 조국 여기 자기 장관은- 근무하는 학교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요. 조국 장관은 고려대 아무 상관없는 학교예요. 부산대 아무 상관없는 맞아요. 학교야. 자기 근무하는 학교야. 네.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면접위원들이 다 저기 친구, 지인들이라면서. 그 지인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 조치 들어갈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두 가지죠. 이 아들의 병역 의혹, 병역 문제. 그다음에 이 입시 비리 의혹,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 이제 입시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의대 편입 이거 저는 다 틀릴 것 같아요. 의대 전수조사 전수조사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해야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감사하면 그 김인철이 외대 총장의 김인철이 그 전에 빨리 하셔야 되는데 유은혜 장관 부총리가 선 빨리 넘어서 아니네. 해야 되는데. 유은혜가 하겠어. 그래서 국회로 갖고 와야죠. 국회로 갖고 와야죠. 국회로. 국회로 갖고 와야죠. 그래요. 그 국회가 특조위를 이제 가동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예.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 군사 정권 때보다는 낫겠지만은 이렇게 또 윤석열이가 집권한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경찰 공직자도 그렇고 뭐 검찰은 뭐 기대도 안 하고요. 뭐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또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고 감찰하는 그런 기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우리 저 대통령께 불충하는 거고 내 승진에는 미래가 없는 건데 하면서 정말 사실과 정의에 상반되는 그런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상식이 전제된 사회니까 이게 아무리 뭐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거 뭐 잘못된 게 현저하면은 바로 잡아야지 이런 의식으로서 일을 처리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국정원과 검찰, 그다음에 이제 이 감사원, 또 어디 있습니까? 이 경찰,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경찰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다를 거라고 보는 게 뭐냐? 경찰은 이미 그 조직을 떠나서 조직 문화 자체가 완전히 오픈돼 버렸어요. 그리고 숫자도 너무 많아요. 숫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 파쇼 시대에 통제되고 뭐 맹목적 충성하는 조직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예가 뭔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조차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그 부당한 명령에 완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 민주당 정권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완벽하게 이 정보 통제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은 숫자도 적고 폐쇄적 운영이 가능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한국 경찰 공무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경찰은 훌륭하죠. 나도 뭐 우리 그 경찰의 수준이 역대 최고라고 보는 편이고요. 더 이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은 저런 게 있어요. 계급 정년이라고.
맞아요. 계급 정년.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기로는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인데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 전에 계급 정년이 적용되고 자녀 기간 동안에 강등 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그냥 옷을 벗는 이 경찰 조직에서 이게 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눈 딱 감고 여지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 결과를 내면은 좀 덕 좀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또 욕망이 또 계속 우리 저 갑자기 생각나는 국정농단의 우병우 밑에서 박관천, 네. 박관천 씨가 경인가 경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경이었던 거. 근데 그 경정도 계급 정년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경정은 계급 정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총경부터 있는 걸 아는데. 나무위키를 봐가지고 나무위키를 봤습니다. 나무위키 그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까? 예. 뭐 저는 정확하게 뭐 총경부터 저는 이제 계급 정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위직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 바뀌었나 정년도 보다.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수사는 현장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아. 예, 뭐 경정, 경감 밑에 이제 경위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흔히 하는 말로 몇만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다 통제하는 그까지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당시 경정이었네요. 박근혜. 박관천, 네, 예, 박관천. 그렇죠. 그래 네. 경정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일단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검증 절차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런 거 봐서는 즉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콕 찍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시켜. 네. 그러면은 예, 검증했더니 뭐가 많이 걸립니다. 안 됩니다. 하면은 죽어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왜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인사들도 그냥 천거가 많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저는 문제가 있는 대통령께서 인사라기보다 뭐 찍어가지고 이 사람 무조건 되게 그럴 양반은 아니고 문제 있는 인사보다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들었죠. 안 보는 지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윤석열 생각하면은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윤석열 따위가 검찰총장을 하고 나 정말 참 그거는 우리가 좀 맹성을 할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옹호하면 안 되잖아. 그건 넘어가는 거지.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결국 윤석열이가 그냥 밀고 가겠죠? 밀고 가기에는 지금 지지율도 너무 안 좋고요. 또 선거를 못 전해두고. 또 지방선거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한동훈은 신선하고 이 정호영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한번 저기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있었으니까 장서동 박찬원한테 그 당시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황태자는 괜찮고 이제 잡 XX는 안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 정호연은 그냥 친구니까 한 자리 뭐 이렇게 한 거고 핵심은 이상민하고 한동훈이에요. 아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예. 이상민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쵸. 판사 출신이 행안부 장관한 경우 제가 보기에는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 권한이 세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민 지금 이제 내정자가 그 추감고 후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행안부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길목을 딱 막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호영 지금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친구인지 진짜 그게 또 그것도 계속 지금 의문이 제기돼요. 이게 학교도 겹치지가 않고 지역도 안 겹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네. 초기 근무를 대구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렇죠. 초기도 했었고 나중에 박근혜한테 물 먹고 대구 고검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제가 대구. 윤석열 네. 당선인하고 친한 대구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럼 네. 대구 쪽에 인맥이 초기에 많이 대구에 거의 대구 가는 걸 또 좋아해요. 왜 그래? 그 실제로 저기 검찰총장 그만둘 때 네. 대선 출정식이나 다름없던 그 퇴임 퍼포먼스 때 대구에서 했어. 그렇죠. 그게 대구에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실명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치 않아서 많아요. 그럼 김부겸 총리도 친한 거 아니에요? 뭐 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아요. 네. 대구에 술 친구들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술 친구들이 많다. 친구들이 또 어디 가서 대구에. 술 마셨을까? 어디 가서 술 마셨을까? 예, 여러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일단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릴 마음이 없어. 예, 그러면 이 갈등 구도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주 파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고차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뭘 보면 되나요? 뭘 보면? 아니 우리 이현주 전 검사께서 하신 말씀이 네.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뭐 항의하듯이 막 그 어떤 돌직구를 날리고 어떤 직언직설을 하고 그랬다간 그야말로 목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알면서 이래야 된다는 거야. 아 그게 찡찡대야 돼요? 그럼. 근데 내가 너한테 적대감이 없다. 난 너를 그냥 위할 뿐이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뭘 알겠어. 제일 찡찡대야 돼. 제일 찡찡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노총도 저 윤석열 정권에 뭐 항거하겠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뭐 찡찡대. 그러지 말고 이래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하여튼 이 인선 보면서 네. 이 청문회 국면을 결국은 한덕수 총리의 발목을 잡아야 돼요. 한덕수.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덕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 한덕수를 부결시켜 버려야 그렇죠. 돼. 장관 재청권. 부결시켜 장관 재청권이 없어요. 네. 장관 재청권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나머지 장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리 외에는 불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추경호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예. 김부겸 총리 보고 네. 해달라면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죠.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그 얘기 나온 거거든. 나왔죠. 이건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은 그 DJP 때 JP가 6개월 동안 설이었어요. 총리 설이.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가도 돼요. 예. 이거. 그래서 한덕수를 주장쳐 가지고 초반에 윤석열 정부가 아예 정신 못 차리는 수준으로 저는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날려라. 한덕수 받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좀 멋있는. 근데 그렇다고 한동훈을 내놓을 리 만무하고. 그렇죠. 예. 그 지금 한동훈의 태도는 역대 최고입니다. 최초입니다. 장관 임명자가 국회나 야당에 대놓고 막말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 대놔놓고 내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너 그 캐비넷에 네 파일 한번 꺼내와 볼까? 뭐 그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느낌인 마인드가. 어? 그렇죠.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이런 것도 그 무서워하는 놈들은 그 다음에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수박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면 국회의원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책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 지지자들이 뭐가 되고 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누가 이제 저보고 늘 뭐 투쟁만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 우리 흔히 아는 이 상권 분립과 이런 민주주의가 나오기 전에 정치는 어떻겠습니까? 지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각오 없으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김용민이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또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감옥 갈 각오로 지금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예. 뭐또 그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 뭐 스스럼 없이 해야 얘네들이 야 씨발 저기 감옥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감옥 아니, 안 가고 투쟁을 해야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우리야 뭐 무슨 권한이 있다고. 투쟁 말고 아까 저기 그래야 돼. 아까 투쟁 말고 아까 윤석열이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투정. 투정. 진짜 왜 그래? 이러면서 투정을 부려야 돼. 투쟁이 아니라 투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 정호영 사례를 보면 이건 완전히 그 조국하고 너무 다르다. 네. 조국 가족은 그야말로 멸문지화 수준으로 이렇게 괴롭혔는데 정호영이는 이건 뭐 무슨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고 있고. 야 이게 진짜 이게 바로 윤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소환이 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글을 제가 자세히 보지만은 이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그 이제 글을 쓸 때 가족들의 피를 찍어서 글을 쓰는 그런 심정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참 역시 이 지식인이다 보니까 지식인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진짜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구 언론들 쓰레기 정치 세력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조국이 얘기한다라고 그 말을 지어내지만 실상은 이분이 그 자기 몸을 던져서 자존심, 명예 다 던져버리면서 너의 잣대는 왜 이중적이냐라고 좀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다면은 윤석열 등이 아마 이런 조국 한마디에 그 굉장히 몸서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만큼 대가리가 있는 친구들 같진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차제에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의 명예도 회복하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제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장 출마? 지금은 그건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 싶고. 근데 뭐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 이제 방배동 사니까. 그렇죠. 서울특별 시민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좀 다음 총선 때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좀 사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뭐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굉장히 많이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이런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고심을 하십니까? 네. 그리고 고심도 하는구나. 제가 법률적인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네. 지금 또 건강이 워낙 악화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뭐 같이 해야죠. 해야지. 같이 해야죠. 아휴. 사실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 김경수 지사의 문제를 보면은 선거법이잖아요. 근데 본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지금 뇌출혈 비슷한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는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해줄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 안 좋다고 사면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와 반성이 있었습니까? 고맙다고 한마디 했지. 탄핵 사과가 아니라 고맙다고. 그래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정경심 교수 사면 한들 그 양반이 무슨 정치를 할 분도 아니고 아니 뭐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나와서 이제 진실을 이제 제대로 알리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가족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깎인 위신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해줘야지. 예. 그 정경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될 뿐더러 무슨 4년형씩이나 난 3년형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4년형이더라고. 네, 4년이에요. 이 진짜 이건 뭐 터무니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법정 구속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좀 처벌을 한 이제 지금도 이 보수 세력들이 정호연하고 비교하면서 정호연은 뭐 표창장 위조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창장 위조를 인정한 바 없어요. 그렇죠. 인정한 바 없고 그다음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표창장이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알아서 이제 뭐 참 잘라버리고 참. 그래서 그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라고 그게 약간 법률 용어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조국과 다르다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북대를 빨리 압수수색해서 그 아들 병역 판정도 2급에서 4급 될 때 그 판정을 경북대 의대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빨리 좀 압수수색을 해서 서류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언론들은 뭐 하는 건 모르겠어요. 조중동이 그래서 뭐 우리 저기 한겨레 경향 자 그 당시 이제 편입하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 누구였는지 취재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편입 시험 봤던 그 학생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취재해가지고 그 당시 반응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구술 면접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녹취가 안 남는다 그러네요. 구술 면접 녹취가 안 남아 있다 그러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험이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뒤에 뒷순서라거나 앞순서 지나갔던 학생들이 구술 때 분위기가 어땠고 이런 거라든가 좀 취재 좀 하세요. 근데 제발 좀. 지금 언론에서 단독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지금 그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단독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팩트로 이제 취재 들어가기엔 조금 시간이 좀 2,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아유, 네. 자,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떠밀려서 끌려 나왔어요. 이 회피할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속 뭐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 안 되거든요. 저는 좀 정치를 하셔서 이 진짜 이 무대에서 이런 불이한 세력들, 검찰 권력의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을 찬탈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이것 가지고도 고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것 가지고도 저를 고발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검찰 쿠데타라고. 아. 그게 왜 하는 거? 쿠데타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네. 그 권력을 찬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누가 고발했어요? 합법적으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럼-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이 무슨 제목인지 기억이 아니 안 그걸 나요. 누가 고발했어요? 하여튼 그 고발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전혀 말이 안 돼. 왜냐면은 그 국가기관이라든가 조직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그게 레토릭이지. 그게 레토릭을 갖고 시비를 걸어서 처벌을 주겠다. 야, 그래 해봐. 씨발, 내가 뭐 그런 거에 기죽거나 내가 뭐 무슨 겁내거나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고발해. 검찰 쿠데타, 검찰 쿠데타, 검찰 쿠데타. 고발해. 씨발. 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의 자유가 주어질지도 참 의문이에요. 쿠데타 이야기 나오니까 네. 쿠데타 이게 스펠링 굉장히 어렵거든. 이 불어예요. 네. 그렇지. 그래. 그렇죠. 불어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소환을 당하거나 혹은 뭐 무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하거나 아니 그것까지 다 난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돼서 감옥 가는 것도 뭐 전혀 두려운 일도 아니고 뭐 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우리 주변에. 예. 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제 인생에 있어서 뭐 무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치 보복을 네. 가한 사례를 내가 하나 만들었다. 참 좋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역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저로서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가면은 좀 밋밋하니까 예전에 박진영 선배님 그거 기억하세요? 이정재, 임화수 옛날에 그거 있잖아. 여기 내가 그 시대 산 적은 없고. 조리돌림. 그 정치 깡패들이 조리돌림. 여기 이름 크게 쓰고 이게 팔이 묶이고 막 하고 그 뒤에서 누가 이제 플래카드를 드는 거야.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 맞아요. 그래서 난 이제 그 뒤에다가 나는 깡패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비주얼 깡패입니다. 경님 죄송합니다. 어때요? 좋네요. 재밌지 않나? 재밌네요. 웃음을 주시네요. 지금 그렇지. 웃음이 필요한 시기에. 나는 비주얼 깡패입니다. 아니 한동훈이 기사 보니까 조선일보 계열에서 나온 그러니까요. 비주얼 깡패인가 뭐 한동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언론들과 이게 짜고 치는 게 황태자 키우기야.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장관 한 2년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뭐 자기가 어떻고 이런 식의 구상 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흐름이 보인다. 2년 동안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야당한테 공격을 당할 거 아니야. 민주당한테 공격을 당하면은 정말 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 코스프레 해가지고 2년 있다가 총선 때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서 국민의힘 차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 윤석열에게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이제 남은 목표는 5년 동안 자기 다 해먹고
뒤에 5년 안전하고요. 뒤에 이제 또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그렇죠. 또 후계자가 이어받는 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다면 윤석열- 어떻게 하겠어? 그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 홍준표니 제거해야지. 유승민이 맞아요. 다 이거 시키겠지.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범죄 의혹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잠시 5년 동안 홀딩. 홀딩 되는 거예요. 홀딩 그렇지, 형사소추가 중단이 되는 거지. 네. 예. 근데 그 부인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정말로 그건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요거는 좀 요걸 봐야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네. 상설 특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저 한동훈이는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자로 나오게 될 텐데, 야 이거 보면서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거 갖고 또 고발하겠다. 아이고 고발해 이 씨발. 그거 둘이 올 줄 알아? 자, 아니 그렇잖아요. 전두환이가 왜 노태우를 세웠겠어? 그렇죠. 12.12 그렇죠. 공범. 왜 노태우를 세웠겠어? 자기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우리만큼 괴롭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또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선 광고부터 하고, 광고부터 하고. 예. 아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천혜향입니다. 이게 큰 귤 같은데 큰 귤이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어떤 그 식감이 이렇게 죽여주는 귤. 아 네. 그 달고 시고만 생각하는데, 야, 이거 고기 같아. 예? 무슨 회 같아, 회. 아, 드셔보세요. 연어회. 그렇지. 제주 서귀포에서 갓 수확한 최고 당도의 천혜향을 지금 바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의 천혜향은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수확해서 제주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재배로 100%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최고 상품 가치의 제품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포장, 출고, 최종 배송 상황까지 책임집니다. 지금은 천혜향 2차 출하 시기입니다. 2차 출하는 당도가 더 높아서 맛이 좋아요. 다네요. 중대과, 대과, 특대과, 왕특과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과, 특대과, 왕특과 이거 비슷한 말 같은데 이름 좀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 하나 더 합시다.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과 이러고 천공과 건진과 그래요. 엄청 다네. 맛있네요. 무척 달아요. 자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천혜향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세한 가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4월에도 나오네요. 몰랐어. 4월에도 어우, 천혜향이 달다. 나오네. 아유 지금 나오는 게 더 달아. 달다. 진짜 다네. 너무 기분이 좋죠. 시지가 않아요. 시지가 않아요. 시지가 않다고.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개운하네. 단맛이 좀 겨울에 나오는 거랑 또 다르네요. 아니 달고 이 수분이 엄청나게 많네요. 네네. 나귤 크게 안 좋아하는데 새콤해서 크게 안 좋아하는데 이건 엄청 다네. 그러니까. 확실히 네. 나무에 달려 있는 거를 떼어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2월 말에 한번 제주도를 갔었어요. 막 비바람 몰아치고 그런 때 밖에 산책 나왔다가 그 따다가 만 귤들 맛이 없어서 따다가 말았겠지. 그걸 따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뱉기는데 너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딱딱해요? 아니 그러니까 하얀 게 그냥 덮어 있고 그래서 이게 먼지. 먼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말고 왜 그 껍질을 까면은 왜 껍질 같은 거요. 이 하얀 당분. 당분인가 하여튼 그래, 왜 당분이죠. 그 하얀 거를 좀 드러내서 이런 그 오렌지색 드러나는 그 과육을 좀 덮고 있는 거. 네네. 그거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뭔지 알겠어요. 그게 너무 많아서 야 이거 맛이 없겠구나 했는데 와 이게 웬일이야. 나무에서 따서 바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맛을 기억해서 또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천혜향 여러분
천혜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리게 걷는 농장의 천혜향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농장 이름 되게 예쁘네. 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건강한 식사. 네, 그래요. 우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리? 네, 토리. 네. 아빠는 도리. 그리고 저기, 그 저쪽 김건희는 줄리. 그리고 이시네. 걔는 저 토리. 전부 이시네요. 이시. 장모님은 비리. 자, 반려동물 사료, 개와 고양이를 위한 건강한 식사. 김용민닷컴에서 카나간, 내추럴 오, 닥터도비, 토우, 소프트밥 등 최고의 반려동물 사료 제품들을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사료 소프트밥은 증기로 쪄서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밥이라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입맛 까다롭거나 잘 씹지 못하는 노령견에게 특히 좋습니다. 카나가는 영국의 세계적인 사료 기업으로 45개 나라에 수출되는 사료계의 명품 제품입니다. 카나간이란 고대 켈트족의 언어로 늑대를 뜻하는데요. 자, 모든 고양이와 개의 원초적 식성을 감안해서 방목해서 키운 닭과 자연산 생선을 주 원료로 하되 건강에 도움을 주는 8가지 천연식물 추출물과 고구마를 함유했습니다. 자, 토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료 브랜드인데요.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인 식품 등급의 고기로 만들어진 사료입니다. 역시 뭐 항생제, 호르몬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곡물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도 하시고 김용민 TV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어떻게 여기서 좀 한 발 물러서야 합니까? 아이고 또 뭐 그냥 바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과속이다, 민생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딴죽을 걸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 만난 부분 김호수 청장하고 대통령 오늘이 아니고 어제 거였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지금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준 건지 지금 민주당은 어저께 밤에 그 소위에는 올린 것 같아요. 법사위 소위에는 안건을 올린 것 같은데 통과를 지금 곧 시킬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박지정 교수님이 해설을 해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김호수나 대통령이나 그냥 면피용 절차하신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는 반려를 받아야 되니까. 반려를 떠나서 김호수는 흔히 하는 말로 나중에 옷 벗고 나면은 나도 정관 예우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들 보기에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 면담하고 찾아가서 이제 자기 할 이야기도 하고 절충안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대통령도 김호수 내가 임명했으니까 김호수 이제 사표 내기 전에 뭐 찾아오겠다는데 만나줘야지 뭐 이런 거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할 필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정대로 빨리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거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 당원의 3분의 1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당 초반에 무너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지방선거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칼을 뽑았기 때문에 칼을 뽑은 마당에 여기서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수순은 이제 2년 뒤에 국민의힘이 또 과반 의석을 해서 없든지 아니면 그렇죠. 또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들어와 가지고 절충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서 회곤을 한다. 이거는 이 민주당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위화도 회곤 때 고려가 되는 거야. 김호수가 내놓은 절충안이 나쁘지 않은 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지금 고려할 시기가 지났어요.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걸로 갈 테니까 수사 지휘권을 다시 검찰에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검찰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권의 보루로서 그다음에 보안 수사를 형사소송법상에 보안 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화살이 시기를 떠났어요. 이거는 지금 흔히 하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이 중요한
전장에서의 프레임이 짜졌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충안이라는 거는 새로 또 법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재 그 두 개 법안 검찰청장법 무슨 법이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형소법인데 거기서 그 검사의 그 수사권을 드러낸 그 법안을 지금 빨리 통과시키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거를 빨리 이제 구체화시켜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그 경찰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그 안이 있었을 거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사개특위 같은 걸 만들자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는 생각해요.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만들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들이 그 안을 빨리 내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거 책임질 필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책임질 필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야당인데 그걸 뭐 다 책임져. 그리고 이거 검찰 개혁은 국민이 원했던 법안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금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을 지어야 되고 요거에 대한 후속 작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하시면 돼요. 네. 얼마 전에 그 경찰 공무원 직장 협의회 위원장이 네.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하셨는데 지금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라고 하는 것이 99%를 경찰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맞아요. 치안 공백? 예. 개소리입니다. 무슨 치안 공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 또 이제 뭐 이 금융감독원 관련되는 이 그 흔히 하는 지능범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로 가면 됩니다. 그럼 부서처럼 하면 됩니다. 보내드릴게. 파견 가면 되죠. 확인 가면 됩니다. 네. 전혀 그 근거 없는 거고. 그분들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은 공직사회에 있다면은 폐지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일부 검사들 중에 자기는 수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수청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어요. 존중해드려야지 뭐. 자기는 그게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검사들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젊은 검사들이 이렇게 검사가 일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일하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도 빨리 고려를 해서 젊은 세대의 그런 어떤 특성에 맞는 이 수사 검찰 사법부 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정보 파악을 좀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보다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예, 필요하다고 윤석열 보는 당선인의 거예요. 눈치를 볼 뿐이지. 그래요? 그래서 인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대 범죄 수사라는 게 흔히 아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선거 관련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국회의원도 이해 당사자니까 싫어하겠죠. 권성동이 나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 성동이 형, 그 강릉 경찰서에 친한 사람 많잖아. 그 지난번 그 성희롱 사건 맞아. 보고 그래도 완전 깔끔하게 무마됐잖아. 그 경찰이 더 좋잖아. 본인이 검사 출신이.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쵸. 특권층들에 대한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으면은 국가수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생겼고요. 공수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중수처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그게 문제라면은 당신들이 의지만 보이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특검도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맞고 싶네. 그런가요? 네. 네, 이제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쓰잖아요. 이재명이 수사 안 받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수사 받을 수 있는 길은 만 가지예요. 맞아요. 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미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게 너무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재명 부부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런 거는 진짜 프레임이지, 맞지가 프레임. 네. 그거에 지금 국민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있고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좀 이 상황에서 퇴로는 없다. 갈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넘겠죠. 나중에 표결. 뭐 민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그 정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보는 제도와 시스템이에요. 근본적으로. 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게 법이고 제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자꾸만 이 수사 이 하는 거를 좀 지연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좀 잘 잘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누가 써주나 지금 싶은 잘 생각이 모르는 들고 잘 모르면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자꾸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뭔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거를 좀 이완시키거나 지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알겠습니다.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과 그런 정당 자체가 민생에 책임지는 거예요. 제일 민감하죠. 예, 그 민생이라는 것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핵심이 정당인 거고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의기관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예. 이거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박지원 씨가 네.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자기가 천재성이 있어서 한국 정치에 대한 뭐 스캐닝이 다 돼가지고 그냥 그 핀셋으로 지적하는 건지. 아니 그건 지적하는 게 좀. 아니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를 수 있다고 보는 게 근데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70~80%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난 동네에 가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뿌리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 천재예요. 국회의원이 국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게 그렇진 않겠죠.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이고 대다수가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위협적인 젊은 정치인은 노땡큐야. 네. 정치를 잘 알고 고관여층이고 또 대중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지 그 능력이 있는 자기의 위협이 될 청년 정치인들은 노땡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을 그런 젊은 정치인은 너무 환영이고. 늘 우리가 개혁의 국면에서 민생파들이 뭔가 하면은 개혁 회피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가 희한한 게 젊은 비대위원들이 지금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반대를 하고 있고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 민주당 그럼 뭘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뭐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데. 172명이나 되는데 그냥 그럼 이거 한다고 그러면 민생은 놀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리더가 네. 총대를 맬 리더가 권위가 없거나 혹은 겁이 많거나 이러면은 할 개혁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가 너무 좀 사실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장 전략공천? 아니 지금 비대위로 무슨 전략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다고? 지금 비대위도 그렇고 당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중간 간부급이 없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나 보면은 한 덩어리씩 떼줘요. 자, 언론 개혁은 누가 해? 검찰 개혁은 누가 해? 예, 뭐 민생은 누가 담당해? 이렇게 자기 브랜드가 다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 지도부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서 윤호중 박홍근 외에 안 보이잖아요.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둘이 외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민생 먼저 하자, 이거 먼저 하자. 다 해야죠, 정치가. 아니 그리고 예전에 저도 당에 오래 있었는데요. 민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안 쓰죠. 그냥 그 법안의 내용이나 그 하나하나 사안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지 무슨 민생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민생과 이거를 다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그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싸우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관로 안에 들어있어요. 싸우는 게 두렵다. 여기 지금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싸워야죠 지금. 아니 참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 만약에 감옥 보내면은 뭐 다 살다 나올 거예요. 나와서 정치하려고. 걔네들이 싫어할 일들만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 뭐 말은 환영한다 그러겠지. 김용민이 나와서 네가 민주당에서 정치하면은 너무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득을 볼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딴 쪽으로 갈 텐데. 민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반대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투쟁하지 않는다는 뜻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아니, 정치하겠다는 얘기는 뻥이었고요. 네. 설마 감옥에 보낼까 이 생각입니다. 저는. 자, 유은혜가 아니라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투표에 돌입하게 됩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는. 김은혜 될 것 같은데요. 김은혜가 벌써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거 그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김은혜 차출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천공 스님 발언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미움을 샀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 대선 때 토론회 때 이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 이분이 그 천공 스님하고 건진법사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거로 완전히 지금 찍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은혜 의원은 김은혜 이게 자꾸 섞이니까 네. 유은혜하고 또 김동연하고 염태영 섞어서 염동연 그러고 우리가 자꾸 염동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연 있긴 있었잖아요. 두 분께 정치권에. 죄송합니다. 김은혜 의원은 원래 경기사에 이번에는 하겠다 생각 크게 없었죠. 그렇죠. 네. 없었는데 이제 이게 썰입니다. 썰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는 원희룡 지사 보고 경기지사 나갈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됐대요. 근데 원희룡 지사가 네, 아이고 지사 한번 했는데요. 뭐 네. 저는 뭐 장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김은혜 의원 쪽으로 왔다. 불똥이 튀었다. 이런 뭐 썰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유승민은 제거를 해야 될 그렇죠. 상대고 그건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 지지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 지역위원장 중에 유희동이라는 이 지역위원장 단 한 명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고 유희동. 유의동 예. 국회의원 했던 여기 좀 바른정당이 같이 갔었던. 아 그렇습니까? 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은혜 의원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야, 참 이 유승민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본인도 패색을 느낄 텐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여기서 접기가 참 민망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사실은 좀 협의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나온 것 같아요. 지지를 보고. 네, 지지를 보고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일단은 이게 당선자가 자기 정부 이제 취임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석이라도 이겨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근데 네. 지금 그 마인드가 없는 거죠. 저도 좋으니까 쟤는 잘라라. 이거 아닌가 싶어요. 참 이 상황이 오니까요. 제가 2017년부터 주장했던 참 네. 연정이 다시 생각나네요. 연정이요? 그 당시에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네. 예. 내가 받았을까요? 근데 그때 받았죠. 그때 연정했으면 이준석 오는 거야? 받았죠. 예. 받았습니까? 네. 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연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선 때 4개 후보들 다 나왔을 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때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도 막 입각 제의를 받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참 합리적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입각할 게 아니라 연정을 했어야 됐어요. 연정. 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소수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들, 수군 행정 세력이 남고 그쵸. 중도 보수라든가 북쪽이 너무.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이제 중도 세력들까지 넓게 편제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합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때 그거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그게 이제 4+1 연동형 비례제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연결돼 있었던 건데 예. 근본적으로 정치 개혁을 그 당시에 못해서 그 여파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그 민주당이 집권한 게 단독 집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런 거죠.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단독 집권이라고. 단독 집권했지만 과정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렇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기 대선 직전에 이게 파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좀 약한 단독 집권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네. 아유, 뭐 지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김은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로는 높은데 지금 그 최근 조사 나온 거 자료를 보면은 본선 경쟁력은 과연 지금 유승민보다 더 본선 유승민이 있을까?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유승민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김은혜 의원이 사실은 이제 뭐 청와대도 MB 정권 대변인, MB 정부 대변인이었는데 이 뭐 어떤 특장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해바라기성 정치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기도지사로서 나왔을 때 이 민주당에서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경쟁력은 약하다. 땡큐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럼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로는 그렇죠. 네. 얼마나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격차가 이렇게 그 한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경선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시민 50 이렇게 이제 경선이 진행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권리당원 쪽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현재 나온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동연 후보가 1차에서 이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재밌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가 되면은 야, 지금 상황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4명이 나와 있는데 김동연 후보가 한 30대 중반 정도 지지율이고 나머지가 한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주종식 의원이 조금 낮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를 하거나 합치거나 뭐 혹은 뭐 결선까지 간다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작전을 쓰면 의외의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그래 네. 보이네. 그게. 그러면은 김동연 후보는 좀 토론에 많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우월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토론을 다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뭐 다스베이드 하나 나가고 뭐 딴 데는 나오질 않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일단은 유튜브를 한 바퀴 순례를 하셔야죠. 예. 그렇지. 예. 뭐 나온다고 뭐 야박하게 질문하겠습니까? 또 반갑게 맞아주고 할 얘기 다 들어주고 뭐 그럴 텐데 뭐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참. 제가 그 염태영, 안민석, 조정식 의원 이제 세 분이 토론이나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봤는데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도 그러면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왜 그러실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오늘 김동연 후보가 그러니까요.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뭐 전날에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 섭섭하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섭섭해요. 나와주셔야지. 그렇죠. 김영민닷컴 안 나오시면은 굉장히 손실이 크신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다 나왔죠. 다 나왔어. 출연했죠. 네, 조정식 후보까지 다 나오셨죠. 염태영 후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나오셨어. 수요일 날 네. 나왔어요. 수요일 날 뭐 또 우리 그 진행자들 그 우리 엄마들 네네. 엄청나게 띄워주는데 내가 낯이 다 뜨거울 정도였어요. 맘스 치사. 네. 아니 뭐 정도래야지 너무 띄워주니까 네. 그같이 염태형 방송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니 그 염태영 후보가 그 생각보다 동안이신 거 알죠? 동안이시고 인기도 그분이 많아요. 환감이 넘었어.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나오시면 띄워주시는 건가요? 아니 염태형 형? 아니요, 여기 김동연 후보. 아이고 당연하지. 나는 뭐 동일하게 나이는 합니다. 김동연 후보가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래요? 5, 7년생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인생사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뭐 나와서 우리가 뭐 무슨 야박한 질문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안 나오셔가지고 섭섭합니다. 다시 좀 정비하셔갖고 나오시겠죠, 이제. 예. 글쎄 나올까? 나는 안 나온다고. 근데 경선 전에 나오셔야 돼요. 이게 권리당원에 그 표를 받으시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유튜브. 그렇지. 네. 주로 우리 유튜버들, 네. 민주진영 유튜버들은 경선용입니다. 어느 후보든 저기 하여튼 뭐 예산만 통과되면은 셀까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네. 늘 주장하지만은 네. 경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 아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이쪽은 결선까지 간다면은 요거는 김동연 후보가 예상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물론 높아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긴 한데 이게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후보가 지금 4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열심히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 권리당원 표심을 향해서.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지금 이제 민주당도 지금 속속 계속 이제 경선 일정하고 단독, 단수 뭐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관심 지역이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7개 중에서 12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변수가 되는 지역이 충청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민주당이 좀 강세가 있어서 제주도는 좀 무난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충청도의 4석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후보가 지금 아무도 등록을 안 했어요. 도지사. 그리고 지금 충북은 이제 노영민 후보 혼자 단독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요 4석을 유지하지 못하냐. 요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냐, 졌냐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이 5개 지역이 좀 앞으로 눈여겨서 봐야 된다.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현재 스코어는 제가 볼 때는 이 충청권은 세종, 대전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예, 그리고 지금 충남은 지금 현재 양승조 지사 그리고 저쪽 김태흠 의원이 지금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충남도 이길 좀 괜찮다. 양승조 지사가 잘했을 거야. 도전. 그렇습니다. 이게 소리 없이 강한 분이에요. 양승조 지사가. 그래서 조직 관리나 지역 관리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은 괜찮은데 지금 충북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독으로 나오셨는데. 본인이 유능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저기 뭐 4월 4일 조사 갖고 네. 그 본인 혼자 네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후보 3명 해서 자기가 1등이라고 한 20%대인데 너무 자랑하시더라고. 아니 그 나머지 셋이 합치면은 월등하게 밀리는데. 그렇죠. 압도적으로 밀리는데. 노영민 후보 제가 비판했던 내용이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짤로 다니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충북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좀 이 선출직 보이직 하신 분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출마 안 하시는지. 예, 이런 식으로 사실 노영민 후보 흥결이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현미 안 나오는 건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원도도 관심 지역인데요. 아, 그렇지. 강원도. 네, 강원도가 이제 그 안에 그 시장도 중요한데 도지사가 지금 민주당 후보 등록이 아무도 안 돼 있고. 아, 그래요? 네, 안 돼 있습니다. 허허. 그리고 저쪽은 지금 김진태를 낙마시켰다가 다시 이제 경선을 하는 걸로 황상무.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황상무가 되겠나? 황상무가 김진태가 그 나름대로 거기 경선을 하게 되면 김진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등록이 아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광재 지사 출마론을 계속 이제 주변에서 뿌리고 있는데 지금 이광재 지사가 나오면 이제 저쪽이 만약에 황상무가 되면 굉장히 해볼만하고 김진태 의원이 되면은 요거는 좀 김진태가 나와도 이깁니다. 이광재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광재 지사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이광재 지사는 그 도지사의 성패 문제보다 네. 이 윤석열 정권의 포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도지사 당선되자마자 그 선거법. 낙마했잖아요. 네, 그렇죠. 법률적인 낙마가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MB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MB도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도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흔히 하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MB 정부 때가 훨씬 더 심했어요. 그렇지. 자당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사정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리 저 정두원 형이 그래서 고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있고, 전 그렇게 하려면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는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국민에게 일단 그 투표권을 준 것을 네. 회수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제 말은 따로 떨어져서 뚝뚝뚝 해도 되지 않냐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역으로 아니 그건 지방자치는 그렇게 하면 되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네. 단체장 많이 있다고 대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은 우리 단체장 많다고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았죠. 네,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한국이라는 게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 독점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기면 다 이기는 거거든. 지방선거 지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을 이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후보로 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좀 보기 안 좋은 게 일단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 당선됐어. 근데 갑자기 2년 지나서 나 대선 나갈래. 이번 같은 경우 1년 지나서죠. 난 그건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를 뽑아준 그 유권자들한테 그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1년 남기고 뭐 그만둔다든지 다음 더 큰 도전을 위해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2020년에 국회의원 당선돼 놓고 2021년에 대선에 나간다? 아이 그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뭐하러 저기 그러면은 나왔어 국회의원 선거에. 어? 뭐 그동안 세비를 좀 받으려고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예 동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그것도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임기를 맞춰. 다 4년에 맞춰서. 아니 이제 지방선거 문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네. 이게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정권의 몰아주기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지방자치보다는 이 정치선거가 돼 있다라는 이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국회와 대통령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게 하나는 견제용이고 하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엇갈리게 미국 같은 거 엇갈리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임기를 좀 엇갈리게 하든지 뭐 맞추든지 그거를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임기를 줄이고 뭐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이게 5년 단임제가 애매한 그렇죠. 숫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는 거의 지금 지방선거는 실종됐죠. 거의 지금 윤심이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죠. 판이 가고 지방선 있어서. 예. 한번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유승민하고 김은혜하고 도지사 되면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유승민이 잘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판단이라는 게. 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정답이시네요. 그나마. 아유 김은혜는 뭐 지금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죠. 그리고 예. 2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도지사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당에서 농담 비슷하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보고 서울시장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책임감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박지원 공동위원장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5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 정치는 과도하게 이벤트화 돼 있어요. 아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또 아마 지금 서울시의 구청장이라든가 단체장 몇 군데 청년 지역구 무슨 지역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청년 공천 30%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그거 숫자 채우려고 뭐 보좌관을 갖다가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난리인가 봐요. 근데 원래 하던 사람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잘할 사람을 뽑아야지 되는데 지금 일단 숫자 채우기에 지금 급급한 상황인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가지고 왔던 그 남녀 젠더 갈등의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네. 자, 그 경기도지사 그렇고요. 서울시장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모두가 추대하는 방식이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뭐 나보고 경선 나가는 난 그런 거 못한다. 그것도 본인 이야기 아니고 측근 이야기예요. 측근 얘기예요. 측근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 없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안 나오는데 나와서 출마해서 떨어지면 본인 정치 아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 조사 보면은 송영길 그다음 박주민 두 분보다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권력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지도부들이 유튜브라든가 SNS 또는 뭐 커뮤니티 등 대한 매체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는 게 3주 전에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뜬금없음 그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판이 짜져버렸어요. 그렇죠. 송 대표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고 판이 짜진 상황이고 이낙연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기성 정치인들은 나올 수 있는 명분과 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카드로 꺼내 들면서 이제 서울의 판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그 첫 조사를 했는데 송영길 그 후보가 40%대 언저리를 받았거든요. 네. 오세훈 한 50%. 이러니까 이제 이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빼고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런 흐름이 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낙연 차출론, 뭐 누구 차출론 계속 거품이 일었는데
후보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도 등록 안 하고 6명 등록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6명으로 경선을 치르는 게 이 지금 프로세스상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추대론 이런 거 지금 먹힐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슨 추대론이야, 추대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유시민 나와라 이건 뭐예요? 안 나오는데 뭐 나오라고 합니까 자꾸. 유시민 형이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형이 지금 이전해봐야 뭐 아마 어려울 걸? 아니 서울에 살아요. 반포. 아, 그래요? 방배동에 사세요. 네. 아, 부서지라고 네, 이사했어요. 네. 원래 일산 사시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했어요. 일산에 그게 있었죠. 저기 네, 네, 파주 쪽. 사무실이 있었죠. 네, 출판단지. 네. 아 그래요. 예, 정치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아, 그걸 그렇지.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고, 그렇지. 누구는 또 이제 좋은 표현으로 고상하게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만이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국 전 장관도 좀 정치 근육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으로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하고 싸워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지도부에서 또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용산 저거 그냥 놔둬요? 용산 청와대 이전 문제 이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죠. 그거 왜 안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서울과 관련해서는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2개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네.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라는 거 하고 내곡동하고 구룡마을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내곡동에 5만 호, 구룡마을에 12,000호에서 근데 누구나 집을 여기에 공급하겠다. 요게 2개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좀 급하다고 느낀 상황인지 그 노원구의 하계 5단지에다가 그 고품질 임대주택을 33,000호를 넣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계속 지금 인수위하고 부동산 TF 맞춰가지고 요거 이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를 지금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긴 한데 그 청와대 이전 요게 지금 제일 핵심입니다. 이거 지금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놓고서 서울시장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민주당도 그거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경선 일정조차 지금 확정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헛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도부를 이벤트용 지도부로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정당 정치에 능력이 있으면은 최고위원 한 명이 이거 윤석열 청와대 이전 검증특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에서 운영해야 돼요 따로. 네.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당무라는 게 지금 당의 일이라는 게 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메시지 내고 경선 일정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70명이나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잡고 있는 거는 그 박지원 공동위원장의 그 검찰 수사권 이거를 지연하자 이거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빨리 그 용산 집무실 이전 TF 이게 지금 국방부가 벌써 짐 싸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이제 챙겨봐야 돼요. 아니, 대통령께서 뭐 그럴 수 있다. 예산 배정하라. 그랬으니 뭐 일단락 된 게 아닌가. 민주당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대통령이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용산 이전 관련해서 주민불편신고센터, 시민불편신고센터 이런 거 당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죠. 그 형 이름 뭐 주불립니까? 김병주 대장하고 몇 분 앉혀놓고 그렇죠. 군인들이 나서서 해야죠. 그거 하는 거예요. 접수. 네. 그렇게 해서 용산 인근에 가서 이거 들고 사진 네, 찍고 그쵸.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 하는 수준이 거의 마비 수준이에요. 마비 수준. 이게 뭐예요 이게. 저 교수님을 당으로 보내야 되겠네. 아니 깝깝해 죽겠어 보면은. 네, 그러네요. 지금 특히 TF 만들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할 게 인사청문 많아요. TF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지금 빨리 용산은 벌써 만들었어야 돼요. 집무실 아유, TF. 빨리 리더십이 바로 서야지. 그러게요. 비대위 체제로는 이건 뭐 영이 안 서요. 예. 조속히 좀 그 당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갖다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 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게 8월 말인가요? 8월 8월 말에 선출이 되고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올 모양이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야죠. 당 대표가 돼야지.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민주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 개혁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180석 가까이 의석을 얻으면서 얻었던 비판들, 기득권화되어 있다, 뭐 살찐 공룡이다, 초식 동물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려면은 저는 자기 혁신과 강력한 대여 투쟁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고문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미디어 토마토가 그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 국민은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고 하는 50%로 조기 등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 정도가 빨리 조기 등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당원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기 등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몸을 빨리 이제 푸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인스타에 그 사진도 올라갔잖아요. 곧 움직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쟁자는 누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경쟁자. 제 생각에는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면 별로 경쟁자가 없지 않을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일단은 당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일단 그 우상호 의원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철, 홍영표, 우원식 전에 나왔던 분들. 네, 우원식. 전해철도? 네, 있습니다. 야, 전해철이 나온다고? 야, 전해철이 나온다고? 아니 뭐 저기 충북 도지사 가기도 하는데 뭐. 전해철이 나온다고. 그냥 세우나가 잡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해철 의원님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론을 좀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지사 시절에 그런 앙금은 다 털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주변에.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은 뭐 도와줄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아니잖아. 네. 야, 전해철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아주 재밌겠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에 흔히 하는 혁신 지도부가 들어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무엇보다도 윤석열하고 싸울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천신정 이후로 저는 혁신 지도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미애 대표님 이때는 혁신 지도부라 보기 본인 혼자 이제 막 열심히 싸웠는데 네네. 저기 정치 구조적 변화라든가 이런 거 못 만들어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새로운 지도부가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천신성주 신기남 의원이 이야기했던 개혁은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와닿아요. 그런 패기 있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 당시에는 초선 의원들이었거든요. 초선 재선 뭐 그렇죠. 근데 초선 의원들이 정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렇죠. 재선이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는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정동영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죠. 면전에서 저기 뭐야 동교동계 천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해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초선이 오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때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 그 젊은 의원들이 워낙에 지금 뭐 그 중진 의원들처럼 되다 보니까 신중론을 얘기하고 역순론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 무슨 저기 어른들이 무슨 동력을 갖고 밀고 나가겠어요. 어른들이 말하면 머쓱하잖아요. 머쓱해. 투쟁하자 그러면. 저기 철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젊은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동영 의원이 당 의장 된 게 아마 50이나 51살 뭐 이 정도일 때 당 의장 그래요? 예. 그러겠지. 문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하신가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 53년생인데 그 이해찬 2003년 4년에 됐으니까. 그렇죠. 다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야, 참.
힘드네요. 정치가 참 힘들어요. 예, 앞으로 5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예, 민주당이 든든하면은 별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그래서 뭐 한 가지 희망을 갖는다면은 지도자가 나를 믿고 따르라 했을 때 따라서 이기면 혹은 성공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하면은 더 힘이 실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8월에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다음 대선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당 대표가 아니라 20년 만에 정치 구도와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는 그럼 혁신 당 대표, 개혁 당 대표다. 좀 이런 컨셉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슬로건.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174석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2년은 권한과 이거를 행사할 수가 있는 지금 구조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민주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개혁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박들이 우선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네, 수박들, 하여튼 니들이 정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네, 그렇게 한 사람들 좀 반성하시고 그리고 또 담력을 키워오시든지 실력을 키워오시든지 해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개혁적인 척, 적당히 민주적인 척, 적당히 또 이렇게 투쟁적인 척 해가지고 수년에서 또는 십수년 동안 속여왔다면은 이제는 안 먹힙니다. 안 먹히니까 이제 수박인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든지 스스로 좀 혁신하시든지 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로 가는 모양이죠. 서울시는 뭐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선을 해서 이미 이번에 등록한 사람들끼리 그쵸. 경선하고 또 거기도 또 50% 못 넘으면 그쵸. 결선 투표하고 투표, 그렇죠. 그렇게 왔으면 결선으로 만약 한다면 누가 박주민하고 그건 이제 메시지 4명 등록됐지 않아요? 지금 정봉주도 있고 김진애 의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에 마음을 흔드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 경선은 언제입니까? 지금 일정이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 지금 저 전략 공천할지 말지도 아직. 네네. 그렇죠. 선거구로만 전략 선거구로만 지정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략 공천하기로 한 사람, 그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박영선 전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근데 뭐 여론조사가 거기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그 생각은 했었던 모양이군요. 뭐 그런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강경화 장관이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뭐 얘기도 있었던 그래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한번 얘기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 네. 강경화 조국이 의외로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이 부자들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무시할 수 없어요. 강남 좌파 막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뭐 캐비어 좌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닙니다. 먹혀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강남 좌파의 원조가 박원순 아니었습니까? 아빠 원조가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었지. 집이 방배동이었고 또 아울러 또 부자들한테 기부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자들한테 느낌은 안 나는데. 그 느낌은 안 나지? 아니 근데 이제 부자들한테 그렇게 네. 명예를 선사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박원순 하면은 왠지 좀 이질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당선됐던 때가 2018년 지방선거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강남에서도 막 이기게 했어요. 다 이겼어 다. 저기 서초 아니 25개 구에서 다 이겼을 걸? 박원순 시장 선거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런 이미지 있어요. 품격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 아니 부자들이 품격 다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나누냐. 이익을 근데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범죄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강남에 특히 뭐 송파에 사시는 분들 얘기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국가 공동체에 헌신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약자들, 사회적 소외된 분들 많이 돕게 됐다. 여러분의 헌신과 또 이런 국가에 대한 충심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분들이 좋아 뭐 이 정도 뭐 감당하지 뭐 영예롭게 생각할 텐데 마치 이제 민주당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거야. 이놈들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챙기는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박원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은 부자거나 혹은 부자에 대해서 이 뭐랄까요? 굉장한 자긍심, 또 어떤 그 경외감
이런 것들, 그 부자 유권자들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그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배척되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뭐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혁명이라는 게 이게 냉소적인 이야기야. 프롤레타리아를 동원하여 결국은 인텔리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는 것이다. 이게 흔히 하는 이제 강남 좌파 이야기하고 네, 비슷한데 네. 혁명에 수많은 이제 이 역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권력을 잡은 거는 보면은 부르주아 인텔리 출신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도 당세가 크게 확장된 그 시점이 강남에서 당원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때 그치.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 해갖고 강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었어요.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때 아마 1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16년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갔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에 벤츠 막 외국 차가 막 주차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야 이게 내가 그 어릴 때 민주당 그때 민주당은 가난한 정당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때 좀 약간 충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중산층 정당이 있는 거죠. 아파트 평수도 이제 보세요. 이제 30평대 네. 애들도 이제 민주당을 찍는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변천사가 있는데 어떤 이게 세가 확장될 때 그 강남 좌파 유입이 있었다. 이건 좀 알을 필요는 근데 있다. 민주당의 문제는 계급 배반 정책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30대 그 흔히 하는 셀러리맨들에 대해 그쵸. 지갑을 터는 정책들을 네.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그 당장 뭐 가장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던 40대들 그 코로나 백신을 가장 늦게 맞았어요. 뭐 그래. 그 이들의 희생과 그렇죠. 또 어떤 공헌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당연시 여긴 면이 있다. 맞아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지율 보면은 이 세대 연령에서 40대는 정말 뭐냐 외처롭다 그래야 되나 너무 그 뭐라 그러지 짝사랑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지율 보면 항상 그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최근에 그 호남에서의 그 대선 득표를 보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호남 출신 소외하는 네. 이 인사 정책 이걸 보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아련함이 있는 거죠. 우리 진짜 그 김용민 TV도 광주 특집 이런 거 한번 하러 가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저 대선 때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잘하고 예. 한번 가시죠.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전에 한번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서 5.18 저기 그 묘지도 한번 가보고. 5.18 한번 그때쯤 예, 예. 하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강쟁이라고 전 부르는데, 네. 한번 꼭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